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아웃 91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딱히 후원은 없었는데요. 페이트리온과 또 팟빵 그리고 카카오 QR코드 통해서 후원 받고 있으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새 장비를 사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써보는데 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얘가 다채널 녹음이 지난주에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원래 무슨 말이에요? 믹스프리가 우리가 3를 쓸 때는 네네. 웨이브 파일 하나 안에 채널이 여러 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믹스프리 10도 채널이 여러 개가 들어있기는 한데 모든 소리가 1번 채널에 다 같이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설정을 잘못했나? 그때 그래서 뭐 헤드폰 아웃풋도 잘 안 되지 않았어요? 예, 그거랑도 그거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오늘 그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 아웃풋 빼보는 거. 아웃풋 빼보는 게 뭐예요? 여기 이제 아웃풋 단자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걸 여기서 빼서 저쪽으로. 유튜브 라이브 오, 해보려고 하는데 저녁에. 네네네. 네. 심플하게 되면은 음, 제 이름으로 주문하신 거죠? 네. 오겠죠? 아까 우체국에서 뭐 하나 온다고 했었는데 애플 2개 올 거예요, 2개. 애플께 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케이블도 샀으니까 네네. 한번 영상 찍을 때 잘 들어가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은 불만족이신가요? 더 비싼 888 아니요, 정도? 아니요. 불만족이 아니라 10이 기능이 정말 많아요. 3에 비해서. 그래서 네네네. 아직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매뉴얼도 한 2배 되더라고요. 와. 종을 타봤는데 아웃풋이랑 궁금해서 네. 잘한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정 잘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저희가 채널당 설정을 주로 봤었잖아요. 네. 제네럴 설정이 있어서 그쪽에서 뭔가 잡아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렵긴 하네요. 네. 얘는 그런 건 없죠. 소프트웨어. 네, 별도 소프트웨어 넣고 내장 지금 LCD로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그거 하나로 다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디오 엔지니어 너굴님. 네. 너굴님 없으면 못해요. 믹스프리는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그러니까 설정 잘 해놓은 상태에서 갖다 쓰면 되니까 이제 초기 네. 설정을 잘 해주셔야 맞아요. 이제 MDD 같은 데도 쓰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없죠. 전 몰랐는데 너굴님이 나름 그 와중에 또 설정 엄청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이제 어제 또 MDD 그 녹음할 때 그냥 마이크 여러 개 꽂아서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개인 올리다 보니까 팬이라고 그 맞아요, 왼쪽 오른쪽 맞아요. 들리는 거 네. 있잖아요. 너굴님은 그 채널을 다 살짝씩 하나는 45도, 맞아요. 하나는 30도, 네. 하나는 오른쪽 30도 이거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냥 했을 텐데. 저도 그래서 들을 때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쇼노트 작성할 때 한 번씩 듣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할 때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요. 구분이 돼요? 그렇게 하면? 살짝 잘 구분이 몰라서. 돼요. 약간 이쪽이 더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소리는 그래서 약간 입체감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똑같잖아요. 다 들어오는 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 더 좋은지 전 잘 모르니까 모르긴 하는데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낙교님이 90화 만에 말을 바꿨어요. 응? 초창기에 우리 녹음할 때 제가 이걸 펜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하지 말자고 막 그러셨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욕하고 욕을 하다니요. 저 욕하지 않아요. 엄청 까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군요. 네. 아, 오디오 엔지니어 분이 잘하시겠죠. 저는 오디오 엔지니어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중에 관심 제일 있는? 잘하시는. 관심 있는 사람. 네. 네. 코로나가 좀 오래되고 있어가지고 해외 행사들을 다 못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행사들을 다 글로만 보고 있는데 시피님 가고 싶었던 행사가 있었어요? 작년 충삼님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갔다 왔다 그래서 그 얘기 재밌었는데. 그거 좀 저희도 했었죠 방송에서 네. 오셔서. 벌써 1년이 됐나 보네요. 제가 없었나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나? 있었죠. 있었을 거예요. 네. 뭐 아무튼 그럼 벌써 한 거예요? 구글에서? 네, 뭐가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어제 이제 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쿼리 옴니라고 새로 발표한 게 있거든요. 네. 원래 피쿼리에서 데이터 분석 많이 쓰는데 워낙 편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른 모든 툴들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서비스는 대부분 AWS에 있어서 데이터를 막 카피하거나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네.
카피하고 저희는 이제 플루언트디로 음. 거기다 넣고 있죠. 그렇죠. 다이렉트로 플루언티디로 빅쿼리에 넣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네. 구글이 지금 발표한 거는 S3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빅쿼리 옴니라는 걸 해주겠다 네, 네. 이런 걸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S3로 원래 데이터 분석하는 거 AWS 아테나 이런 거 썼는데 빅쿼리의 기능적인 면이나 뭐 속도나 한참 뒤쳐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본은 빅쿼리 그 웹사이트 거기서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쿼리 날릴 때 이쪽 거 쓸지 저쪽 거 쓸지 정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구글이 발표했던 엔토스라는 멀티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이 기능을 활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구글은 이 빅쿼리 옴니 자체를 엔토스로 관리하고 AWS 계정을 연결하면 그 몽고DB나 뭐 이런 애들 하는 것처럼 네. AWS 쪽에 리소스를 다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 엔토스 이용해서 쿠베로 구글이 다 관리하는 게 통째로 뜨고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 서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빅쿼리 쪽에서 또 관리할 수 있고 네. 그 빅쿼리 UI 페이지에서 그래서 뭔가 AWS 쪽 데이터를 쓰려고 쿼리를 날리면 그 엔토스 통해서 그 AWS에 설치된 빅쿼리 그쪽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보면 저희가 뭐 엔토스를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엔토스로 자기네 서비스를 AWS에 띄워놓은 거죠. 쿼리 엔진을. 그러니까 똑같은 걸 띄운 거죠. 엔토스 네. 이용해서. 빅쿼리랑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서비스 AWS 장애를 생각해서 다른 쪽에 서비스를 띄운다고 했을 때 네네네. 똑같이 띄워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관리 요소를 하나 만들면서 그쪽 클러스터의 네. 새로운 구성을 또 만들고 있으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엔토스는 약간 그걸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띄워놨고, 그게 이제 쿼리 엔진이거든요. 그럼 그 쿼리 엔진을 사용을 하면은 S3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같은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연결하고서, 근데 이제 문제는 어차피 이제 GCP를 써야 된다는 거. UI는 그러니까 GCP 그 빅쿼리 UI만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쪽 가서 봐야 돼 결국에는. 그쪽에서 선택해서 쓰는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뭐 AWS 지원하고 애저도 지원할 거라고 지금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네, 지금 알파, 베타도 아니고 프라이빗 알파로 나왔다고 맞아요. 폼에 입력하라고 하는데 구글 그래서 폼이네요. 저희 그 데이터 엔지니어분이 신청해 놨다고. 아 그래요? 네, 프라이빗 베타 아까 신청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마 구글에 GCP 물어봐야 되겠다. 해줄 따로- 거냐고. 네. 근데 이게 폼이 이상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구글 일 못하는 것 같아. 첫 번째 폼에 이메일 어드레스고 네. 그 다음에 퍼스트 네임, 레스트 네임이고 네. 또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는데 뭐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식별 정보랑 진짜 이메일 정보랑 따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희한하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데이터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고 네. 분석 시간도 줄어들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 아마존의 RDS 데이터를 S3에 내린 다음에 그거를 아테나로 줘야 해도 되는데 네.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해서 빅쿼리로 다시 쏘거든요. 빅쿼리 어. 동기화 시간이랑 막 이런 것들이 좀 드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좀 획기적이고 얘네들이 발표하기로는 그 원래 쿼리 결과를 또 구글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이것도 되거든요. 근데 네네. 구글 그 아마존 쪽에서 쿼리했으면 그걸 그쪽 S3에 다시 내릴 수도 있나 봐요. 그럼 정기적으로 뭔가 작업을 빅쿼리에 때리고 그 결과를 다시 S3에 저장하고 네네네. 이런 것들을 좀 정제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막 스파크로 돌리듯이 이거를 다시 이제 각 담당자한테 뭐 태블로로 할 거면 그냥 CSV로 던져줘 버리든지 근데 아니면 그걸 어차피 다시 빅쿼리 돌리든지 그 크론 작업 같은 역할은 GCP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자세히 공개가 안 됐는데 원래 빅쿼리 쪽에는 스케줄 쿼리라는 좀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쿼리를 돌리고 그 네네네. 결과를 다시 다른 테이블에 저장하는데 아, 이걸 자체 크론처럼 돌려주는 게 그냥 오. UI로 돼 있어서 좋네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도 개발 엔지니어 아닌 분들도 그거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좀 좋아요. 이게 CP님도 계속 빅쿼리를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밀고 있다기보다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 아테나를 결국에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 아닌 분들, 뭐 개발자분들도 그렇지만 네.
그리고 이제 빅쿼리는 잘 쓰니까 음. 똑같은 데이터가 있어도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빅쿼리가 결국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잘 되고 빠르고 그리고 저도 음. 아테나 같은 거 써보면은 약간 저도 그 컨셉이 그렇게 잘 잡혀있지 않아서 아무 생각 없이 쿼리를 짜면은 엄청 느려요. 그 데이터 용량이 몇 기가밖에 안 되는데도 네. 몇 번씩 걸리더라고요. 그거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지식 없이 쓰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빅쿼리는 약간 그런 거 없이 대충 쿼리 짜서 막 해도 음. 양에 비해서는 꽤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모르죠. S3로 쓰면 느릴 수도 있죠. 아니에요. 빅쿼리 자체가 좀 잘 만든 것 같고 네. 구조 자체를 근데 아테나는 약간 하드인가 뭐 그런 기반으로 해서 네. 에러도 중간에 나고 막 이런 게 있긴 하고 우선 제일 영향이 큰 게 UI예요. 아테나 UI가 엄청 후지고 사실 맞아요. 구글도 후진데 아마존이 아테나 쪽에 좀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맞아요. 접근하기도 어렵고 콘솔에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은 아테나는 뭐 하둡이나 이런 상태를 썼으면 JDBC도 있으니까 뭐 좋은 클라이언트 툴이나 그런 거랑 잘 붙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또 잘 안 붙어요. 막 메타베이스 이런 거 사람들 쓰는데 거기 아테나 이런 거 없어요. 막 플러그인 따로 깔아야 되고 근데 빅쿼리는 그냥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빅쿼리를 이야기해봐야겠군요. 빅쿼리는 저희는 메타베이스 정도 쓰시는데 지금은 메타베이스도 좀 빅쿼리로 쓰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빅쿼리를 더 작은 회사나 데이터가 없을 때 쓰잖아요. 더 꿀이에요. 돈이 더 안 나가요. 스토리지 비용은 예전에 봤을 때 S3에 저장하는 것보다 빅쿼리 스토리지 저장 비용이 훨씬 싸고 그리고 스캔당 비용이잖아요. 아무리 돌려도 돈이 안 나가요. 데이터가 적으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작은 DB라도 막 조인하고 복잡한 연산 막 네. 그 셀렉트 컬럼에다 막 정규식 넣고 막 그거 다시 활용하고 막 이러면 DB가 죽거나 뭐 CPU가 올라가죠. 오를 네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빅쿼리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한 그 SQL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느리지 않고 빨리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서비스에는 빅쿼리가 훨씬 좋죠. 저희 작지 않습니다. 네. 작지 않아서 데이터 많아서 메타베이스도 죽는 판국이라서 그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빅쿼리는 쿼리 리밋 제한을 걸어야 될 거예요. 그 컴퓨트 인스턴스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스캔이나 그럼 비용이 엄청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 작년인가 뭐 쓸 때 빅쿼리 막 이제 다른 분들 알려줘서 쓸 때 네. 어떤 분이 한 번 실수로 컬럼 전체 셀렉트 하면 쿼리 하나에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쿼리 하나는 아니었지만 몇 번 날렸는데 네. 그냥 300만 쭉 나오거든요. 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컬럼을 하고 뭐 파티셔닝을 꼭 조건에 걸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맞아요. 전체 스캔 하면 뭐 답이 없긴 하죠. 네, 전체 스캔하면 순식간에 비용. 그래서 빅쿼리 쪽엔 그것도 있어요. 나중에 생긴 것 같은데 데이터 파티션을 꼭 조건에 강제해야 된다는 옵션을 테이블에 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맞아요. 막을 수 있죠. 그런 건 괜찮네. 네. 아무튼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적용해 지금 보시고 또 후기 얘기해 주세요. 오늘 새벽에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새벽에 해서 아침에 올라온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넥스트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가. 네. 나 그리고 뭐 지금 써놓은 주제는 아닌데 한국 그 MS 빌드 한국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겠네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청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들을 수 있지 행사 얘기 않을까? 나와서 하시코프도 하시데이즈 서울을 한다고 언제 하는 네. 거예요? 9월 3일에 한다고 알고 있어요. 9월 3일이요? 네, 9월 3일 목요일인데 9월 3일에 하고 발표 연사는 8월 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갈 때쯤이면 끝나 있을 수도. 에이, 설마요. 그렇게 낙규님이 게으르시진 않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기덥이 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소식 몇 개 있어서 좀 들고봤는데요. 그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에 풀판다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었어요. 얘네가. 네네네. 그게 기덥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플러그인 뭐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던 회사인데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정도. 그래서 하나는 그 리뷰어를 그 특정하지 않고 이제 한 뭐 5명이 우리 팀원이다. 5명 중에 뭐 몇 명을 골라서 자동으로 리뷰어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게 오토 어사인먼트 기능인데 그거랑 그다음에 스케줄드 리마인더라고 해서 특정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누가
그 현재 리뷰를 해야 되는 어떤 PR들을 쭉 보여주는 그걸 슬랙으로 알려주는 그런 플러그인이었는데 이걸 인수를 한 거죠. GitHub이. 우리가 예전에 직접 만들어 쓰던 그쵸. 그런 거네요. 네네. 그 무슨 봇이었죠? 이름이 있었는데. 아, 기억 안 나요. 네, 아무튼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 뭐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썼을 네. 거잖아요. 그 이제 인수가 되고 나서 1년 좀 지났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인수가 되면서 무료로 풀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막 켜져 있나? 켜져 있는 게 있어요? 몰라요? 켜져 있는 거 없었던 근데 것 이게 제가 작년 말부터 이거를 도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같아요. 네네. 풀 판다스인가 거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로는 인티그레이션이 안 먹어요. 작동을 안 해요. 뭔가 거기 들어가면 이제 GitHub 일반적인 그 리포지토리 연결할 때 보이는 그런 화면도 있잖아요. 이미 버린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 화면 작년에? 들어가면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오거나이제이션이 보여야 되는데 네네. 하나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하나. 그거는 GitHub이랑 연동이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GitHub 연동을 그게 저만 겪었으면은 연동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네. 여러 명한테 다 시도해봤지만 아. 다 똑같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특히 프라이빗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잘 안 먹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다가 잘 안 돼서 막 찾다가 GitHub 쪽에 문서가 네네. 있더라고요. 또 풀판다스 설정하는 네네.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풀판다스 쪽 홈페이지는 이제 디프리케이트 됐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젠가 그저께 메일을 받았는데 GitHub에서 조만간 풀판다스 서비스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코드 리뷰 어사이먼트 기능을 넣어놨는데 거기다가 오토 어사이먼트 기능을 추가했대요. 그래서 그거 쓰면 되고 그다음에 스케줄도 리마인더 그것도 똑같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쓰면 똑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케줄 리마인더라는 건 슬랙이랑 통합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슬랙이랑 연동을 하면 슬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특정 음. 시간마다 근데 현재 그게 PR 이제 해야 될 일들. 깃허브에 슬랙 앱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 제 기억에는. 그냥 거의 똑같은 기능 내재화 시킨 느낌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서비스 없어졌다기보다는. 그쵸, 그쵸.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흡수 통합했다 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식은 GitHub 소식은 GitHub 액션에 원래 되게 좋았는데 제가 아쉬워하던 부분이 매뉴얼 트리거 기능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플로우를 쭉 진행한다고 할 때 뭐 CI 통과하고 빌드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푸시하고 배포를 한다고 할 때 배포를 대부 서버만 배포하고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은 배포를 멈춰놨다가 내가 원할 때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이 매뉴얼 트리거 기능인데 이게 없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드디어 매뉴얼 트리거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이게 매뉴얼 트리거를 할 때 깃랩에서도 매뉴얼 트리거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게 거기 깃랩 쪽에서 아쉬웠던 거는 그냥 그 음악 재생하는 플레이 버튼 있죠. 그 버튼만 있어요. 그걸 누르면 바로 트리거링이 되거든요. 근데 애저를 예전에 썼을 때 좋았던 게 그걸 트리거링 할 때 내가 이유를 적을 수가 있어요. 필수값, 옵션값 해놓고 이제 필수값에다가 꼭 이유를 적어야만 뭐 예를 들면 실행하도록 그러면 이제 나중에 로그를 볼 때 좀 편해지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GitHub 매뉴얼 트리거에도 그걸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뭐 이유나 아니면 뭐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생겨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또 커다란 장애가 있었죠. GitHub이. 모르겠어. 커다란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날마다 나니까 뭐. 몇 시간 났던 것 같은데 4시간 넘게 났나요? 맞아요. 4시간 넘게 났고 이번에도 모르시는 거 아니죠? 이번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도 시간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네. 시간이 이게 맞나? 시간이 이번에는 저희도 이제 배포 앞두고 푸시를 했는데 몇 시쯤이었어요? 그 보셨던 게 대충? 오후 시간이었어요. 오후 시간. 이 시간을 봐서는 1시부터 5시쯤? 음, 인 것 같거든요. 새벽? 아니죠. 오후. 네, 오후죠. 네. 새벽이라뇨. 네. 방금 얘기하시고. 네. 그래서 네네네. 저도 그 시간대에 이제 배포하려고 푸시를 했는데 푸시는 잘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GUI가 안 스테이터스를 뜨고. 보면은 네. 나와 있는데 깃 오퍼레이션은 다 정상
이었던 걸로 보이고 이제 다른 것들 API 리퀘스트랑 뭐 이슈랑 풀 리퀘스트 이런 것들이 다 먹통. 네. GitHub 액션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깃은 됐던 것 같아요. 이 음. 시간대에는. 근데 어쨌건 지금 4시간 반 정도? 그냥 1시부터 5시 반 정도까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시간이 샌프란시스코 기준으로는 저녁 9시네요. 꽤 피크 시간일 적에 안 됐던 거군요. 새벽까지 계속. 뭐 업무 시간으로 보면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쪽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맞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3시 반 정도에 배포하려고 이제 푸시하고 기도 딱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머지하면 그때 배포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다렸는데 다행히 5시 정도에 끝나서 다행인가요? 4시간 동안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기덥이 빨리 사람들 탈출하라고 지금 계속 장애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는 건가? 긴랩으로 탈출하고 직접 설치해서 쓰라고. 왜냐면 단순히 배포도 그렇고 막다 기덥스로 막 쿠베도 그걸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장애낸 상황에서 트래픽이 터지거나 하면 아무 대응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 이건 빨리 탈출하라고 계속 장애내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원래 한 번 나고 신호를 주는 몇 거죠. 개월 안 내면 네. 그냥 써야지 하는데 네. 이거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그죠? 얘기했었나? 그 CP님이 요새 밀고 있는 법칙이 음. 있거든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게 뭐예요? 약간 그게 정확히는 이론상으로 보면은 약간 작은 사고들이랑 큰 사고랑 이게 통계적으로 그 몇 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작은 사고가 몇 번 나면은 큰 사고 한 번 난다.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네. 깃허브이 계속 큰 장애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거 작지도 않아. 맞죠? 큰 것들이 발생하고 네. 있으니까 이제 더 큰 어마어마한 재앙 같은. 하인리 법칙 보면 뭐 그 약간 산업 재난 이야기이긴 한데 예. 공사나 뭐 이런 거. 근데 개발 쪽이 은근 그 건설이나 이쪽이랑 좀 엮인 게 많아요. 뭐 디벨롭먼트 뭐 이런 용어도 그렇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블루프린트도 그렇고. 비교하는 경우가 네, 많죠. 근데 그쪽에 보면 뭐 사고 현장에 한 사람의 사망자가 나오면 그 조사해 보면 그 전에 부상자가 꽤 많이 나왔었고 그 전에는 경상자가 꽤 많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짐이 계속 있다가 결국 한번 네. 빵 터지는데 지금 장애도 기덥도 지난번에 조금씩 나다가 점점 더 세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하루 다운되거나 데이터가 유실돼 버릴 수 있는 뭐. 위험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1대 29대 300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의 사망자가 있으면은 얘기하신 뭐 중상자 정도가 29명이 있고 경상자는 300명 정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깃허브에서 거의 뭐 매일같이 지금 장애가 나고 있을 수도 네. 있죠. 그런 와중에 이런 장애가 나는데 자 이제 진짜 큰 피해는 데이터 유실 나면 이제 그게 진짜 심각한 거겠죠. 그 긴랩이었나 한번 데이터 유실 했던 적 있잖아요. 그래요? 몰라요. 안 써봐서. 긴랩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티셔츠를 맞췄어요 회사에서. 네. 지금 입고 있는 게 그 티셔츠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4가지 색상을 하나씩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뒤에 보면 회사 티는 아닌가요? 회사 티예요. 근데 회사 이름 안 써 있네요. 뭐요? 뒤에 보면 인덴터라고 4번이에요? 적어놨어요. 공공이라고 네, 써 있는데. 공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긴랩이 맞을 건데 긴랩에서 사고를 냈을 때 그 사람 슬랙 아이디가 긴랩 02였대요. 근데 그때 사고가 되게 컸어요. 한 하루인가 이틀 꽤 오래 지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의기소침해하고 장애가 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동료들이 아이디를 다 똑같이 바꿔줬대요. 긴랩 02로. 그래서 그게 되게 이렇게 미담처럼 나중에 긴랩이 긴랩 공이 치면 나오나요? 저희 찾아주셔야 돼요. 긴랩이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 사고 수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도 같이 했나 봐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희 그 대표가 티셔츠 만들자. 근데 뒤에 인덴터 00을 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깃허브에 다 똑같은 아이디라 누가 코드 짜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슬랙에서 아, 근데 나중에 바꿨겠죠 다시.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갑자기 왜요? 모르겠어요. 순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은 길랩 얘기를 하니까 깃허브도 심한데 길랩은 더 심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길랩.com 장애가 예. 그래서 길랩.com 쓰는 것도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중간에 했던 것 같아요. 누구랑. 그래요? 긴랩 네. 안 써서 장애 나는지도 몰라. 길랩.com도 꽤 은근히 장애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GitHub이 요새 너무 심해서 진짜 이거 보면은 스테이터스가 다 빨개요. 그 GitHub 그거 말고도 우리 지금 GitHub 인증 많이 쓰잖아요. 아 맞아요. GitHub 인증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아르고 CD가 쓰다 보니까 GitHub은 잘 돼도 GitHub 인증 안 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GitHub 약간 그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GitHub이랑 붙이는 거로 좀 권장하거나 뭐 빠르게 보여주거나 하니까 그 위쪽에 보여주거나 하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아르고 CD랑은 GitHub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연동해놨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그 연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사무엘 같은 것들은 엔터프라이즈부터예요. 아. 근데 저희가 팀을 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API 찔러서 쓰거나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그 문제를 겪고 나서 이슈를 열었는데 한 2주 동안 답이 네. 없긴 하거든요. 그 아예 좀 밀려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저희가 겪었던 게 이제 장애 났을 때도 당연히 안 됐고 그 GitHub으로 로그인 해야 되는데 GitHub SSO가 안 되니까 로그인이 당연히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아르고 CD 쪽에서 로그인 하다 보면 가끔씩 429 에러가 나요. 429? 네네. 그러니까 투메니 리퀘스트 아. 에러가 나는데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약간 좀 비정상적인 요청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막 에러가 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API 리밋 봐서는 API 리밋은 뭐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왜냐면은 API 리밋을 볼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몇 개 남았는지 네. 그거를 이제 찔러 보면 나오는데 그거 봐서는 전혀 문제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나오는 걸 봐서는 그쪽에서 뭔가 방압에 뭐 어떤 이유로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같은 IP 대역대에서 뭐 다른 사람이 이상한 유저가 있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저희 쪽에서는 뭐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429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계속 누르면 되긴 해요. 계속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한 4-5번 누르다 보면 또 되긴 하거든요. 근데 로그인 할 때만 되면 되니까 아이고. 그냥 쓰고 있는데 이제 좀 겁이 나는 거죠. GitHub 장애 나면 또 안 되지. 그죠. 이것 때문에 갑자기 또 먹통 되면은 배포할 때 어쨌건 지금 쿠버네티스를 직접 쓰시기보다는 이제 아르고 CD를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면은 또 막상 리스타트 해야 되거나 할 때 못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GitHub은 약간 그런 데부터는 좀 탈출을 해야겠다. 그거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좀 빼고 이번에도 보고 있는 게 아르고 CD랑 어쨌건 옥타를 지금 트라이얼로 올려놓긴 해서 그걸 한번 붙여볼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거 옥타. 붙여서 잘 되면은 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옥타가 역시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써보니까 확실히 돈을 쓰면 그만한 가치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 리소스를 줄여주니까. 그러니까 아까 키클럭이라고 이제 관련돼서 네네네. 많이 알려주셔서 키클럭도 봤는데 키클럭 우선 내가 올려야 되고 EC2에 오픈 소스 완전 네, 오픈 소스 오픈 소스로? 프로젝트고. 약간 옥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자체 계정이 있는 것 같진 않고 뭔가 그 G수트랑 연동해서 G스위트랑 연동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쓰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근데 이제 사람 많고 우리는 또 다른 거 장애도 대응해야 되는데 긴급할 때 키클락 장애 나면 VPN도 못 붙고 G수트 그렇죠. 로그인도 네. 못 하고 뭐 데이터동 로그인도 못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생각하니까 옥타 같은 솔루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낙교님이 옥타 장애도 봐주셨는데 옥타는 오. 장애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안한 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요새 그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외부 서비스로 하잖아요. 네, 자기네가 안 그렇죠. 하고. 아, 네. 네. 그래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옥타 쓰면 이제 보통은 팀이나 프로 계정인데 그 엔터프라이즈 계정으로 대부분 다 올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비용이 한꺼번에 확 늘지 않아요? 구독 비용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안 할 것 같고 일단 개발자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부터 쓰자고 하셨거든요. 뭐 네. 전체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슬랙도 한 4-5달러인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4-5 4-5달러였다가 4-5 더 달러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4억 달러? 아 4억 달러로 그냥 4억 달러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기덥도 내고 노션도 내고 뭐 그러니까 그게 구글 거의 한 G수이트. 2배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SSO를 안 붙이면 되죠, 걔네들은. 음.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안 올리면 돼요. 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 옥타를 쓰더라도 다른 거라 그러니까 슬랙 이런 건 다 안 붙일 거고 슬랙, 노션, G 스위트까지는 굳이 옥타를 쓸 이유가 없어요. SSO 연결해서 그냥 그건 너무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지금 제가 처음 해본 게 데이터독 같은 거. 데이터독은 쌈을 연결하는 게 공짜예요. 그러니까 공짜는 네. 아니고 그러니까 돈 내고 쓰면 돼요. 데이터독은 인당 플랜이 아니라서 네.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독 같은 거 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네. 계정 개념이 막 사이트마다 다른데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옥타를 연결해 놓으면
옥타에 계정을 만들고 데이터독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옥타에서 생성된 계정으로 데이터독 계정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면서 그걸로 로그인할 수 있게 해줘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데이터독도 쌈을 연동이 되는 네. 그 요금제를 써야 되는 아니 거죠? 아니 데이터독은 인당 요금이 아니라서 아.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독은 쌈을 데이터독 용으로 다행이네. 돈을 더 받질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를 막 추가해도 돈이 더 나오지 않아요. 데이터독은 사실 음. 사용자가 아니라 서버 단위니까, 서버 단위니까. 사용자가 많이 들어와서 서버를 더 늘리면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그럼 버는. 서버 단위가 아니라 사용자 단위인 애들이 오히려 좀 문제가 뭐 그러게 될 그렇죠. 수는 네, 있는데 보통은 그렇죠. 이제 막 여기도 보면 직원이 5,000명 이상부터 볼륨 디스카운트 들어간 이유가 직원이 5,000명이면 슬랙 계정 5,000개, 뭐 노션 계정 5,000개 이런 거 하면 그죠. 누구 한 명이 못 해요. 그럼 이때는 돈을 2배 내고라도 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애들이 그 프라이스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네. 저 그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딱 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도대체 저걸 왜 돈 내고 써, 저 바보같이 2배나 쓰지도 않는 기능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사물이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플랜급에 있어요. 팀 플랜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데이터독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독은 그 인프라스트럭처당 요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버당 요금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있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면 더 많은 뭐가 걸 좋아요? 해주는 거죠. 뭘 해줘요? 뭐 라이브 프로세스라든지 뭐 코릴레이션 이런 것도 있고 약간 비정상 디텍션 같은 거, 네. 그 ML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해준다는 건데, 근데 다행히 싱글 사인온 윗 사물은 이제 프로 계정이 있긴 해요. 아, 프로 수준에서. 그러니까 다행이네. 만약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엔터프라이즈로 우리 서버를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인당 요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버당 요금이 다 N배로 늘어나겠죠. 1점 몇 배? 다행히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요금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데이터독 이거 옥타를 연결하면은 사용자는 옥타로 로그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독 자체 로그인할 수도 있는데 계정을 만드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아. 사물 연동이어도 그 서비스마다 다 달라요. 아. G 스위트 같은 경우는 옥타 계정이랑 저쪽 계정이랑 연결시키는 계정이고, 데이터독도 각각 계정을 만들고 연결하는 느낌인데,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쪽에 계정을 안 만들고 그냥 옥타로 바로 로그인되는 개념도 있어요. 클라이언트 VPN 같은 경우가 그렇고 인증을 통째로 이쪽에 맡겨버리는 거죠, 옥타에. 네. 근데 이제 데이터독 같은 경우도 옥타로 데이터독을 로그인하면 데이터독에 계정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비밀번호 몰라. 옥타가 자동으로 모른다는 뭔가 거예요? 생성했으니까 아마 네. 랜덤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그냥 옥타 통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럼 무조건 옥타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약간 강제할 수도 있고, 그 옵션에 보면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다양한 방법은 있는데, 옥타 쓰면 그리고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슬랙, 노션, 구글 이런 거 다 하는데 이제 각각의 비밀번호를 허접하게 세팅한 사람 많아요. 그럼 결국 MFA를 강제하잖아요. 네. 지금 저희만 해도 MFA 강제하라고 몇 개의 서비스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인데 계속 하고 옥타를 있어요. 쓰면 옥타가 MFA를 하나 적용하면 그 밑에 있는 애들 일일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좋은 건 뭐 좋기도 하고 또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회사 포털처럼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옥타에 서비스를 붙이면은 그렇죠. 내가 그 옥타 서비스 들어가면은 회사에 붙어있는 서비스를 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누르면 이제 그 서비스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라서 회사 포털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인 것 같아요. 회사, 로그인 포탈. 회사 계정 로그인도 다 맡기면 옥타에 SDK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애들 보면 블로그에도 엄청 좋은 정보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로그인해야 되는 뭐 회사 자체 문서 사이트를 만들었다 쳐요. 근데 그거 로그인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거 로그인을 뭘로 하지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툴이 많으니까 G Suite 쓰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만약 옥타 SDK를 갖다가 웹 앞에다가 박아 놓으면 옥타 로그인으로 다 통합되는 거. 회사 이런 계정 시스템 예전에 LDEV로 막 힘들게 하던 게 그냥 SDK만 쓰면 쉽게 되는 구조. 좋네요. 그래서 돈 잘 벌 것 같아요. 낙교님이 싫어하는 그 기술 주식의 흐름이긴 한데 사스 주식이요? 네, 옥타 주식이 지금 뭐 아니 그거는 펑가 뭔가가 엄청 높다 그랬어요. 네, 옥타는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그런 거죠. 옥타가 지금 또 코로나 시대에 이상하게 더 잘 되고 있어요. 주식 엄청 오르고. 네, 리모트 많아져서 더 많이 도입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계정 관리랑 리모트랑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긴 한데 리모트 하기 전에는 그냥 대충 쓰라고 하다가 리모트 하니까 뭔가 필요를 느껴서 좀 막 줌도 만들어야 되고 막 갑자기 그랬을 수도 있죠. 갑자기 뭐 직원들 못 믿는 거죠. 집에 있는 환경은 사실 보안이 안 돼 있는 아, 환경이잖아요. 전통적인 아, 거에서 보면은.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뭐 제조업은 아니고 한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에서 리모트를 해주고 싶은데 뭐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건가?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그런 생각 해보고 코로나 이후에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이후에 안 되는 거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많아요. 막 지금 철강도 뭐 수출이 뭐 절반 반토막 그래요? 나네 막 그러고 난리 아니 났어요. 그러니까 잘 못 될 수는 있는데 주식은 다 오르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포스코는 뭐 떨어지고 이런 거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음, 뭐 삼성도 오르고 뭐 자동차도 오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죠 사실. 예. 근데 기술주가 특히 많이 오른 것 같고. 그게 제조업 쪽으로 돈이 안 가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처를 못 찾아서 그런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근데 제조업은 저만의 소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네,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저 아까 전에 키클락 얘기하셨잖아요. 네. 키클락에 들어갔을 때 딱 게스타티드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키클락 온 오픈 JDK, 키클락 온 도커, 키클락 온 쿠버네티 이런 것만 나와가지고 저는 뭐 개발 관련된 지원해 준 도구인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직접 서버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해요. 큰 회사들에서 몇 군데 쓴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회사가 작거나 아니면 이런 인증 시스템을 설득할 방법이 없으면 저거 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내는 거 인당 돈 내는 걸 설득 못하면은 저게 괜찮은 대안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RDS 비용 나가는 거는 신경 못 쓰고 음. 옥타가 비싸다고만 생각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좀 돌려면 RDS가 최소 해도 한 달에 5, 6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소규모 팀은 옥타가 더 쌀 수도 있어. 그러네. 맞아요. 예. 물론 나중에 이제 묶여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오지만 근데 이미 생태계가 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다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담합처럼 다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슬랙도 그렇고 깃헙도 그렇고 다 쓰려면 비싸. 근데 이게 한국 기준이라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은 연봉 기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해 보면은 아, 별로 안 되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또 그래요. 아까 또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웬만한 사람 한 명당 월 한 100만 원 가까이 내는 100만 원? 네. 100만 원 아닌가? 10만 원? 구독만 소프트웨어 정말 100만 구독만 원은 좀 비싼데. 100만 원 아니겠는데 한 2, 30만 원 이상 네.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마 큰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네. 쟤네들은 아마 우리가 작은데 말고 그냥 직원 수 많은 막 뭐 IBM이나 뭐 이런 대기업 하나, 삼성전자 하나만 잡아도 엄청나게 벌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기업에서 그러니까 좀 계산 방식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긴 했었거든요. 한 사람에 대해서 기업에서 유지하는 비용이 그 사람 연봉이 한 2배쯤 된다고? 아 세 배, 맞아요. 세 배. 3배? 세배 정도라고 은근 알고 커요.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 뭐 재무제표인가요? 뭐 이런 거 네네네. 기업 분석해 보면 인당 복리후생비가 막 연봉만큼 막 많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교육비랑 그런 것들이 다 교육비도 포함하면은 맞아요. 교육비도 은근 커요. 굉장히 큰 거라서 그걸 생각해서 잘 조절하면은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특히 미국에서는 뭐 사실 껌값일 수도 있고 오히려 후진국 갈수록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울 우리가 수 약간 있고. 부담되고 미국은 이거 엄청 싸다 그러면서 쓸 수도 있어. 뭐 $10? 어이구 그쵸. 무조건 써야지.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좀 좋은 것 같아요. 잘 쓰면은 몇 건 테스트해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 AWS 계정도 분리해서 그쪽도 한번 써볼 것 같고 잘 되면은. 저 갑자기 메일 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하시코프에서 하시토크라고 뭐 한다고 메일 받으셨어요? 네. 아까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딴짓하고 했나 보다. 발표 신청하시는 거예요? 발표 신청은 낙교님이 하셔야죠. 테라폼 할게 없는데. 테라폼. 테라폼에서 테라폼 별로라고 막 테라폼에서 깨진다고 이제 꼬인다고. 그런 거 해볼까? 테라폼에 데이터독 같은 거 하는 거? 음. 데이터독 하는 거. 테라폼 데이터독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좋은 면이 있어요. 원래 AWS 테라폼 어플라이하면 한참 걸리잖아요. 네. 네네. 데이터독 API가 빨라가지고 순식간에 돼요. 그래서 이건 AWS가 좀만 빠르면 테라폼 어플라이 플랜의 스트레스가 더 적겠다 이 생각이 뉴렐릭도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테라폼이 그래서 뭘 하라는 거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데이터도 그런 설정들을 다 테라폼 그러니까 관리하는 건가요? 좋은 게 대시보드도 만들 수 있는데 대시보드가 좀 힘든 거는 통짜로 만들어야 돼서 좀 힘들고, 그러니까 포이치 같은 게 잘
적용하기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위젯을 따로따로 만드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대시보드 손으로 만드는 거는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좋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당연하죠. 누가 수정하면 수정돼 버려서 복구를 음. 못 하긴 하지만 어쨌든 손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레디스가 막 10개 넘게 생기고 맨캐시드 생기고 DB가 막 10대 넘게 생기잖아요. 이런 네. 상황이 되면 그 리전별로 각 그 리전별로 거기 또 곱하기 몇이 되는데 그럼 레디스 각각의 알림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띄우거나 이렇게 띄우다 보면 뭐 저쪽에 띄우더라도 데이터독 설정을 수동으로 해야 되면 이게 놓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독에 레디스 알람 세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모듈처럼 이거를 DB 추가될 때마다 그냥 요거 카피 페이스트만 해서 계속하면 알람이 빠지지 않고 나중에 맞아요. 그 그렇겠네. 세트에 알람 하나만 추가하면 나머지 리소스에 다 들어가고 하니까 네. 약간 요런 관점에서 데이터독이 좀 필요한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써봤을 때 아까 이제 시피님이 얘기한 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시보드는 그게 사실 리소스 단위가 네. 대시보드만 있잖아요. 위젯이 없어서 관리가 좀 힘들어요. 추상화를 시켜서 막 대시보드를 여러 개 만들기 그러기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좀 판단이 안 되는데 알람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알람은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트를 묶은 다음에 레디스 띄웠어요. 그러면 그 레디스에 데이터독 알람 모듈을 붙이는 거죠. 그럼 한 10개 정도가 쭉 올라가요. CPU 뭐 그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그 통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인프라 수준에서는 이제 그거 보고 관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알려주고 근데 그쪽에서 서비스에서 하는 것도 서비스에서 알아서 하긴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 정도 수준 나눌 수 있으니까 좋고 근데 아직 저희도 많이 하진 못해서 조금씩 실험적으로 하다가 또 시간이 없어서 좀 밀리고 했었는데 그런 거 잘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 와치 알람이랑 데이터독 알람이랑 심지어 그래파나도 쓰니까 다 적당히 섞어서 쓰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안에서 통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그래파나도 있을 것 같은데 테라폼 있으면 그것도 다 있긴 있어요. 하면 네. 어떤 건 그래파나로 보고 어떤 건 이걸로 보면서 알람도 걸고 그래서 지금 원래 레포가 데이터독 테라폼 레포가 따로 있다가 해보니까 그 리소스 만들 때 포함된 게 더 좋잖아요. 테라폼으로 네. 어차피 만드니까 네. 바로 만드는 순간 적용되잖아요. 사람이 안 까먹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폼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겠네. 뭐 최근에 좀 협업 때문에 아틀란티스 같은 거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쓰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테라폼 클라우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틀란티스 그냥 설치해서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커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도커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관건? 엔터프라이즈 부분이 8년 네네. 다 가면서 예, 회사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AWS가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 구애가 아니라 그냥 M&A? 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주 외주 돈 줄 테니까 이거 만들어 그건 지금 좀 너무 심한데 말씀하시려는 걸 해주세요. 네. 아니죠. 그 아무튼. 기능을 넣을 테니 넣으면 돈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주죠. 그러면 외주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집어넣는 거죠. 돈을 주고. 외주랑은 좀 뭐라 그래야 다르죠. 되지? 외주 광고인가? 그런 거좀 네. 프리미엄처럼 어쨌든 지금 그 원래 도커 명령을 치면 도커만 입력을 하면 도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브 명령어들 목록이 쭉 나와요. 근데 ECS 거기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정식 안정 버전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그 엣지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써서 그 ECS를 바로바로 생성하고 뭐 ECS 내리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설정은 그 컴포즈 파일 있잖아요. 도커 컴포즈 파일 그대로 사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수험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대를 띄운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추측만 하고 있고 저도 수험? 도커 컴포즈 아닌가요? 컴포즈는 수험이잖아요. 사실 수험인데 이제 그 스케일링 하는 부분은 수험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고 요거랑 관련해서 AWS에서 ECS 관리용으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코파일럿이라는데 얘도 또 좋은 게 그냥 내 로컬에 도커 파일만 있으면 그리고 코파일럿 init 명령만 치면 바로 대부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 도커 파일로 그 ECS를 올려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URL이 떨어져요. 되게 편리하고 약간 그 클라우드 런 같은 것처럼 맞아요. 인터페이스만 맞아요. 그렇게 만들었나 보네요. 그래서 좀 편하고 요거를 GUI만 붙이면 클라우드 런이 되겠죠, 그대로. 근데 약간 다른 거 같은 게 클라우드런 같은 건 뒤에서 뭐가 뜨는지 인스턴스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ECS는 기본적으로 다 보이긴 하죠. EC2를 다 띄워야 되고 해서 이 코파일럿 사용하는 그 커맨드 GIF를 보면 딱 때리면 이게 인프라 하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VPC 만들고 서브넷 만들고 다 만들어요. 지금. 맞아요. 할 때마다 만들어요. 계속 네. 만들어. 이거 거의 무한 증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WS 계정에 뭔 작업을 안 해본 분들은 띄우기가 이게 좋은데 로컬에서 다 되고 로그도 다 보여요. 지금 보니까 네. VPC도 맞아요. 알아서 다 해주고 네. 그래서 좋은데 만약 회사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싫어하겠죠. 막 이상한 리소스가 막 생기고 막 관리도 안 되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는 모르고 왜냐면 이름도 이상하게 지어질 테니까 네, 맞아 그런 거 싫어해요. 음. 그러니까 ECS에도 보면은 처음에 EC2 연결하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EC2까지 VPC랑 아마 VPC랑 EC2까지 생성하는 기능이 그냥 getting started처럼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걸 쓰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절대 안 썼죠. 네. 무조건 오토 스킬링에다가 이제 그 유저 데이터 집어넣어서 썼긴 했었죠. 근데 이게 ECS 처음에 간단한 서비스를 띄우는데 ECS 개념을 막 모르는 상태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복잡해지면 그때 인프라 담당이 와가지고 이거 쓰지 마세요 하겠지. 근데 이미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쪽이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복잡한 거라서 쿠버네티스 써도 마찬가지고 ECS 써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할 때마다 아마 새로 생성하진 않고 야물 파일 하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물 파일을 이제 계속 재사용하면서 스테이트 라이언. 네, 그렇죠. 스테이트 그러니까 뭔가 스테이트 가지고 있죠 테라폼처럼 설정 근데 파일 스테이트까지는 아니고 설정 manifest.yml이라고 아니 하는 좀 안 그러면 이거 지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얘네 같으면 바로 써봤을 텐데 요새 의지가 별로 없어서 왜 의제 별로 이런 게 없어요? 나와도 바로바로 써보기 힘드네요. 지치셨나요 많이? 운영해서 그래요. 운영하다 보면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저도 네. 얼마 전에 지친 경험이 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좋겠는데 회사에서 이제 외부 API 연동해서 쓰는 게 있는데 그 저희가 그 고객사들이 허용해준 토큰을 다 들고 있거든요. 네네. 이 토큰이 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완료가 돼요.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 액세스 토큰을 리프레시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 받아오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리프레시 토큰마저 유실되는 거예요. 이건 원래 기간이 2주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유실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계속 유실이 돼서 그거를 클라우드 워치에 이게 갱신될 때마다 로그를 쌓고는 있어가지고 그 유실된 걸 찾아가지고 복구는 계속 시켰는데 네네. 한 3일 정도 수동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계속 원인은 못 찾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로직 2개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아직 못 그 찾으신 건가요? 토크 갱신하는 부분을 사용하는 로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레거시고 하나는 제가 만든 거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 중에 레거시를 죽였더니 잘 토큰도 리프레시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왜 이게 유실되는지는 못 찾긴 했지만 어쨌든 3일 동안 엄청 괴로운 경험을 했어요. 힘드네요. 네. 요즘 운영 안 하시죠, 시피님은? 네. 이메일 사람 운영하시죠. 회사 운영하시고. 슬랙이랑 부럽다. 아직 그래도 볼 수는 있어요. 아 그래야죠. 볼 수는 있어야죠. 아니 저 원래 좀 시간 지나면 계정이 박살되잖아요. 와서 사고 치면 이제 계정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제가 어제 또 클라우드 프론트로 뭐 인증하는 거 람다 엣지 만들어야 돼서 막 했는데 이게 테라폼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IAM도 건드리고 뭐 몇 개 생기니까 한데 이게 테라폼으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하시면 모르니까. 되는데 그거 어제 보여드린 거 복사해서 하시면 아니에요. 되는데 S3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만들어 버렸어. 잘하셨어요. 나중에 이런 거 하다 보면 못 만지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뚱맞은 게 막 생기니까
제가 지금 물어봤었거든요. 테라폼이 안 보여서 테라폼 있나요? 그쵸. 이거 정리되면 다음 주 한번 얘기하시죠. 뭐요? 디벨로퍼스 그 인증 웹사이트. 재밌을 것 그거 같아서. 리액트 라우터 어떻게 하지? 해결하고. 좋은 방법을 찾고 나서 블로그에 써야 되겠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인증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비밀입니다. 다음에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 지금 메일 보다 보니까 또 본 건데 원래 에러 리포팅 용도로 센트리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센트리에도 지금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기능이. 아 그래요? 네. 네, 우선은 지금 본 거는 퍼포먼스인데 이게 약간 APM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APM 수준인지 뭔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레이턴시랑 네. 스루풋이랑 페일러 레이트 이건 원래 나오던 거니까 이 정도가 기본 나오고 각각 하나에 대해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리퀘스트 아이디까지 있는 거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언탱글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뭔가 되는 것도 같고 아무튼 네. 센트리 기능이 많이 기능이 생기고 많이 있더라고요. 생겼다. 센트리도. 센트리랑 지금 신기해. 데이터독이랑 그거 합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독에도 사실 에러가 잡히거든요. APM이니까 네. 거기 보면 에러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센트리는 또 센트리대로 알람에 최적화돼 있으니까 알람 보는데 또 에러가 대부분 이제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쵸. APM을 붙여가지고 원인을 울고. 찾으려는 게 아닌가? 데이터도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데이터독이랑 센트리랑 붙이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센트리는 그러니까 데이터독에는 이벤트라는 개념이 따로 있거든요. 매트릭이 아니라. 근데 센트리랑 통합은 이벤트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에러 개수만 받는다든지 하는 걸 하려면은 별도로 커스텀 매트릭을 구현해야 되고 이벤트로 받으면 근데 조금 쓰기가 애매하죠. 대시보드 같은 데 넣는 것도 제한이 있고 이벤트 어디 붙여 쓰는 것도 좀 제한이 있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센트리도 자기들 코드 보니까 APM이라고 해놨네요. 아 그래요? 그 클래스 이름 같은 게 아, APM 어쩌고 네. 해놨네요. APM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가격인데. 왜냐면 데이터독은 APM 하나당 돈이 많이 나와. 지금 저희도 네, 맞아요. 지금 모니터링을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거를 APM으로 커버하려고 어떻게 보면 성능을 약간 희생하면서 모든 서비스에 APM을 넣어놨더니 네. 샘플링 안 하고 있죠. 아까 메가존에 또 이메일 보내면서 많이 쓰고 계시죠. APM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약정. 한달 만약에 이거 개수 제한이 센트리 기존처럼 뭐 건수 제한이 나거나 프로젝트별로만 받으면 훨씬 쌀 것 같은데 그렇죠. 가격 측면에서 이게 APM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안 해봐서 그런데 ECS 때는 했는데 좀 꼼수 써서 APM을 샘플링이요? 예? 샘플링. 네, 샘플링을.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데이터독이나 APM에 다 샘플링 기능은 있는데 네. 데이터독 요금 체계랑 안 맞아서 각 서비스마다 샘플링을 해봤자 어차피 그 서버 대수만큼 받거든요. 팟으로 치면 팟 개수만큼 받아요. 100개면은 네. 샘플링 해도 100개만큼 받으니 많이 보내든 적게 보내든. APM은 대수 단위로 할긴 할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게 약간 샘플링을 우리는 그 중에 한 대만 붙이면 자체 샘플링이 되잖아요. 근데 한 대만 붙이려면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를 나눠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새로 하는 거에서 나누긴 했었는데 그래요? 그걸 이제 다 적용할지는 더 얘기해 보긴 해야죠. 그러니까 쿠베 자체가 약간 그런 컨셉이 굉장히 약하긴 하죠. 똑같은 서버들을 배포한다는 거니까 한 대가 설정 다르다는 게 좀 그걸 어느 레이에서 컨트롤할지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디플로이먼트에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두 개씩 떠야 되는 거죠. 디플로이먼트가 뭐 쿠베를 알아 이거겠지만 결국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아마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잘 되면 그런 방식 쓸 것 같긴 해요. 센트리 좀 알아봐야 되겠다. 센트리는 아직 개념이 없어가지고 근데 기존 요금책이랑 비슷한데요? 언어 지원 같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어 지원이야 뭐 다 되겠죠. 요즘 안 하고 지원하는 게 없겠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얘들 요금체가 기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먼슬리 에러 개수가 있잖아요. 원래 에러 개수 네. 많이 오면 받잖아요. 근데 네네. 밑에 먼슬리 트랜잭션이 와서 트랜잭션으로 돈 받네요. 해서 제일 높은 걸로 그냥 가격 계산기가 있어서 해보면 한 달에 100만 1000만 건 API 콜 이거를 보면 442달러 플러스밖에 안 돼요. 근데 어차피 APM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쓰는 APM 중에 하나는 그 레이턴시 측정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네네네.
이거 지금 다 붙여도 300만 건에 $800로 되는 거면 딱히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안 쓸 이유가 없죠. 엘라스틱 APM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네. 써봐서 어차피 센트리는 에러 때문에 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센트리 지금 보니까 퍼포먼스 기능이 디벨로퍼 플랜부터 다 사용 가능해요. 근데 이제 거기다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게 비즈니스 팀 플랜이고 싼데요? 유저 제한도 없고. 한번 해보죠. 해보면 좋죠. 해보는 거는 뭐 언제 해보나. 누군가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링크만 어디 던져줘야 올려놓으면은, 되겠다. 네, 누군가 링크만 하고 있을 던져주면 거예요. 누군가 하고 있겠네. 아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링크 띡 올리고. 아 어제 근데 못하긴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명수님이 아까 어젠가 이야기해주신 거 엄청 좋았어요. 뭐요? 뭐 더딤과 뭐 이런 뭐라 그랬는데 뭐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업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인프라 쪽에 음. 어떻게 일했는지 예전에 벨민에 있던 어떤 분 물어봤는데 그 팁으로 더딤과 뭐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더딤까지만 기억나요. 네, 더딤은 일이 막 오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처리하지 않고 일부러 약간씩 느리게 답답한 사람이 이제 몸을 파게. 그러니까 대부분 안 급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청이 오고 다 받다 보면 결국 사람엔 제한이 있으니까 자동화된 게 아닌 이상 그렇죠. 스트레스도 우리가 가죠. 덜 받고. 낙규님 자동화된 로봇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아니 44비트 아이유 아직도 손으로 하시는 분한테 아, 그것도 이 에어에서만 되나요? 그걸 자동화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긴 하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그 펄 만드신 분이 누구였죠? 레리 월. 레리 월이 그 레지니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요? 개발자의 3대 덕목? 아, 되게 유명하잖아요. 게으름. 그러니까 레지니스. 뭐지? 그러니까 예. 게으름이랑 이거 뭐라고 있어요? 임파티언스?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지? 한국어로? 모르겠어요. 좀 찾아보세요. 참지 못하는 거? 한글로 치면 되겠구나. 게으름. 네, 3대 덕목으로 게으름, 조급함, 오만함을 얘기했었는데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게으름이 왜? 그러니까 개발자가 가져야 될 3대 덕목으로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레리 월이라는 사람 처음 만든 건데 그래요? 그게 이제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한 번씩 찾고 있어요. 미리미리 찾아 놓으셨어야죠. 개발자 할 때부터 그 게으름을 보면서 나는 원래 게으르니까 잘 저도, 맞겠구나 저도. 이런 생각을 그런 했는데 의미 아닌 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그런 게으름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약간 게으름,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어해서 자동화해버리는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봤던 거를 찾아보고 있는데 사이트가 안 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퀄리티를 높여서 전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게으름? 이라는 얘기를 딱 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왜 갑자기 공감이 들었냐면은 요새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서 힘든 거죠. 뭐 두뇌 활동도 그렇고 어쨌건.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하다가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덕목이구나. 어떤 그런 되게 좋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왜 게을러야 되고 왜 게을러야 되냐면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게을러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동화를 하든 네, 어쨌건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한 단계 거쳐서 생각했을 때 되게 마음에 든다. 되게 좋은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네. 별 얘기는 아니고 마침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tandard output. FM.